자, 177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자,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시행자. 자, 언제? 분양 신청기간 종료된 때. 자, 그러면 이제 공람 그러면 날짜가 나와야 되겠죠? 며칠? 30일 이상. 그러니까 이 법은 인가 받는 게 두 번 나오면 첫 번째 인가 14, 두 번째 인가 30일 이상 그거 하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되면 자 어떤 권리가 나와? 입주권과 분양권 나온다. 그게 다예요. 하나 주의할 건 공람을 누가 했나요? 사업 시행자가죠. 왜 내가 이걸 말했을까? 다른 건 다 인가권자가 해. 인가권자가. 근데 관리처분계획만 시행자가 해. 그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셔야 돼. 원래 공람 인가하기 전에 공람 그러면 전부 인가권자가. 근데 관리처분계획은 시행자가 직접 한다. 그거 하나 차이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셔서 인가고시의 효과. 자, 다시 인가고시되면 무슨 효과 나왔어? 입주권, 분양권. 그럼 3번 바로 들어갈게요. 4번으로. 종전토지, 사용수익 뭐하라? 정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권리 다 줬는데 또 정전토지 계속 사용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내용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바로 이게 환지 방식에도 있었어. 환지 방식. 그래서 먼저 참고사항. 환지 방식은 뭐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찾았나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에서는 종전토지 사용 수익 이렇게 나오면 뭐의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였어. 근데 여기는 무슨 인가의 효과?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이렇게 놨어. 그 끝나는 날은 실제로 같은 날이야.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뭐냐? 분양처분이지. 분양처분 있는 날에, 있는 날까지고, 환지 방식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죠.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앞에 거만 기억해, 앞에 거. 자, 이 법은 무슨 효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 환지 방식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야. 오케이? 시험장관 나와, 이게. 종전토지 사용 수익 이게 나오면 환지에서는 무슨 효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고,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다. 앞에 것만 기억해요. 뒤에 건 안 해도 돼.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인정돼.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는 계속 뭐하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놨네.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어. 자, 입주권 받았어. 그런데 우리 이주를 해야 돼, 이쪽으로. 그런데 인가 받고 입주권 받은 날은 자, 2022년 6월 1일자야. 그럼 요때부터 비워줘야 되는 거지. 사용수익을 못해. 근데 여기로 이주하는 날짜가 6월 30일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시행자한테 나 좀 밀어주라 이래야 되겠지? 그럴 때 시행자의 동의가 필요해.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돈을 받게 돼 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이게. 그럼 언제까지는? 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사용 수익하라는 예외를 갖고 있다.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 기존 건축물 철거 들어가. 기존 건축물 철거가 언제부터 들어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들어가. 왜? 그러면 권리 줬으니까. 권리 줬으니까 기존 건물 철거 들어가지. 그래서 자 1번 나와 있고, 자 2번 문제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미리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어야 철거되는데 미리 철거되는 경우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 소유자의 동의, 시장군수 허가. 어떤 경우냐? 기역, 니은. 특히 니은 같은 경우 폐공가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미리 철거가 됐는데, 이사를 갔는데 청소년들이 모여서 본드 흡입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빨리 철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범죄 발생 우려지. 그죠? 빈 공가가 생기면 그러잖아. 그런 사유가 생기면 자, 두 가지 플러스 원래 소유자 뭐도 필요해? 동의, 시장군수 허가 받으면 미리 철거하는 방법도 있어.
자, 6번 또 실무에 아주 중요해. 이거 잘못했다가 쪽박지 하는 사람 많아. 자, 다른 법률의 배제.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의 무슨 기간? 계약기간이야. 계약기간.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주임법, 상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해석 잘못해서 도시정비구역 안에는 세계법 적용 안 해요. 그러면 무시게 그래? 적용해. 무슨 기간만? 계약기간만 적용하는 거야. 계약기간만. 아, 계약한 건 어떻게 해야 돼? 계약은 그대로 성립이 돼. 근데 무슨 기간만? 계약기간만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 지상권 설정계약 30년 체결했어. 근데 지금 5년밖에 안 지났어. 근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나 25년 남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야. 이걸 잘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택임대차. 자, 체결을 보통 몇 년으로 해? 2년 할 거 아니야. 근데 2년 계약 체결했는데 30일 만에 인가가 떨어져서 관리처분 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쫓겨나야 돼. 이런 것도 모르고 계약해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애매해. 뭘 적어야 돼? 특약을 적어야지. 혹시 인가가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너 이상 없느냐? 만약 인가되면 너 나갈래? 이거 적어놔야지. 나갈게 그래야 이거 특약이 thành立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라는 이야기야. 뭐 지상권 설정계약 30년? 앞으로 남았으니까 그냥 괜찮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지가 쪽박차고 다 대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주임법, 상임법 특히 많이 관련돼 있어. 또 예전에 설정된 지상권 이런 거였겠죠. 워낙 장기적이다 보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되면 그 기간만큼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한다. 그 뜻이야. 자, 그까지가 이제 인가 효과고, 오른쪽에 가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는 그 순서 묻는 거야, 시험에서. 순서. 자, 공사가 완료돼. 그럼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한테 뭘 먼저 신청하면 준공인가를 신청해. 그러면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먼저 해. 그리고 준공인가. 그 준공인가에다 빨간색으로 눈에 딱 띄게 표시해놔요. 언제인지 꼭 시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검사받고 인가가 들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가 돼. 그리고 토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분양 처분 들어가. 그럼 분양 처분 소유권 이전 고시 어떻게 하느냐?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에게 어디서 정한 것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돼. 그리고 건축물이나 대지를 소유권 이전해주고, 그리고 뭐 하라? 고시. 자, 그럼 고시에다. 자, 고시되고 다음 날이 돼야 무슨 권을 취득해? 소유권 취득해. 여러분 환지처분 공고 후, 공고면 소유권 취득하나요? 공고일 무슨 날? 다음 날. 그러니까 여기 환지처분, 분양처분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항상 소유권은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순서가 분양처분할 때는 통지 이전 고시해야 돼. 통지 이전 고시. 그 고시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절차? 등기 청산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해놨어. 우리 이제 기출문제 보면 이런 게 절차 문제로 나올 때 이런 거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그 준공인가 순서대로 읽으세요. 대신에 안 읽어도 돼. 앞에 순서만 외우면. 자, 2번 거기다 별표 2개 하시고, 요거는 분양처분 시험 나왔다 그러면 요게 꼭 나와야 돼. 바로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뭐? 해제. 우리 시험은 항상 해제는 나온다고 그랬죠. 해제.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운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될 때 공사가 완료된 경우 생각해 보세요. 공사가 완료되면 수용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겠죠. 공고일에 무슨 날 되면? 다음 날 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기억나요?
자,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죠. 항상 해제나 실효는 무슨 날이다? 다음 날이다. 전혀 기억 안 나? 하는 게 더 어려운 건가? 그냥 하지 말고 이거 바로 할까? 자, 그러고 이제 정비구역이 나오잖아. 정비구역도 해제 간주되는 시기가 언제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준공인가야. 그럼 준공인가 지금 두 번 나왔지 아까? 수용할 때도 이 날짜야. 해제되는 것도 준공인가 고실의 무슨 날? 다음 날 되면 해제가 돼.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다. 그럴 때는 권리 이전 고실의 다음 날로 한다. 자, 여기에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요 환지 방식의 환지 처분하기 전에 무슨 계획과 같아? 환지 계획이죠? 그럼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관리 처분 계획은 요 권리 이전 고시가 무슨 뜻이에요? 분양 처분이죠? 분양 처분 고실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환지하고 요건 같다. 이걸 꼭 생각해야 돼. 그래서 환지 계획은 무슨 처분되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되면 해제가 되고, 여기서 환지 계획과 같은 관리 처분 계획은 무슨 처분? 분양 처분. 그 분양 처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권리 이전 고시 이렇게 말해. 요 날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돼. 우리 해년마다 나오는 시험 문제에게 요거 나오든가 요거 나오든가 해년마다 나와. 해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외우시는 거야. 이런 거는 외워갖고 시험장 가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개발법 나오든가 정비법 나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반드시. 자, 그래서 1번 읽어볼게요.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봐. 근데 괄호 속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무슨 고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무슨 날?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봐. 우리 시험은 두 개 아무것도 없으면 준공인가 고시일 다음 날이야. 근데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다? 그럴 때는 이전 고시 다음 날이야. 그리고 2번, 이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하고 조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맨날 시험에서 정비구역 해제되면 조합도 없어진다 이렇게 나오지? 조합하고는 해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 3번 분양처분. 다시 분양처분을 뭐라고 불러? 소유권 이전고시. 소유권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 권리이전고시. 항상 똑같은 말이니까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쭉 읽으시면 돼. 그 대신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4번 번호 권리 확정, 권리 설정.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이 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지문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 자, 보세요. 자, 종전 토지나 건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와? 새로운 토지, 새로운 때는 대지가 되겠죠. 대지나 건축물. 이렇게 옮겨오는데 원래 여기가 소유권도 있었고 또 소유권 외의 권리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사업이 끝나면 그대로 이전돼야 되겠죠. 이전되니까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소유권도 요리 옮겨오겠죠. 이쪽으로 이전되고. 그러면 자, 소유권 외의 권리도 소유권 넘어온 것으로 뭐 된 것으로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거는 어디 쪽으로? 새로운 쪽으로 온다. 어디하고 똑같아? 환지하고 똑같이 환지하고. 환지도 종전 토지에 있던 것이 그대로 어디로? 새로운 쪽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 그때
요 소유권이 오는데 이 권리가 이렇게 오는데 어떤 권리냐 그 말이야. 소유권의 외유 권리라는 게, 그 소유권의 외유 권리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특히 무슨 권리? 등기된 권리야. 등기된 권리야 돼. 거기 보니까 지문에 쭉 권리 쭉 써놓고 뭐 됐다? 등기되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단 등기 중에서 무슨 권이 없어? 유치권, 질권은 제외돼. 요것만 기억하고 와. 그러니까 뭐든지 등기되면 되는 거야. 등기되면. 근데 등기가 돼도 뭐는 안 돼? 유치권, 질권은 안 돼. 그러니까 다 외울 거 아니라 두 개를 외우라는 얘기야. 등기가 되면 다 돼. 근데 등기된 중에도 뭐 빼고? 유치권, 질권 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자꾸 나온 게 임차권이야. 임차권은 종전에서 새로운 쪽으로 온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항상 임차권도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 됐거나, 등기됐거나, 아니면, 그렇지. 민법 배운 거 그대로야. 임차권이란 권리는 그냥은 보호받지를 못해. 뭐 됐거나, 등기됐거나, 대항력이라는 지문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임차권은 보호받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등기됐다 그럼 무조건 다 돼. 그러면 등기됐는데 그 중에서 뭐는 안 되고, 유치권, 질권 안 돼. 그리고 임차권 시험에 딱 나오면 둘 중에 단어가 나와야 돼. 뭐 됐거나 등기된 임차권 아니면 대항력 갖춘 임차권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무슨 권? 지역권 안 돼. 이거는 환지 방식과 똑같지. 환지 방식도 다 넘어오는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종전토지에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을 잘하고 싶거든 환지 방식을 잘해라는 얘기야. 환지 방식을. 환지 방식 이해되면 아주 쉬워.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 안 되니까 이 자체가 어렵지. 맨날 느끼는 게. 하나 배우면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재개발을 좀 잘해보고 싶어. 이쪽을. 환지 방식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용어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등기는 날짜만 체크하죠. 지체 없이.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그거 차이라고 그랬잖아. 적어줬는데? 환지 등기할 때 분양 등기도 같이 공부하자 하고 날짜만 차이 있다 해놨어. 확인하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따로 보실 건 없어. 다음 장 넘겨서 아까 소멸시효만 한번 더 봐. 청산금 소멸시효는 환지에서도 몇 년? 5년이었지? 182쪽 맨 위에 반달가로 3번 소멸시효. 청산금 소멸시효는 양쪽 모두 5년이야. 5년인데 여기 무슨 날부터 5년이야?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다른 말로 분양 처분 고시일의 다음 날이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겠나요? 다 같은 거야. 환지나 여기나. 그 대신에 환지 처분을 분양 처분을 다른 말로 이전 고시잖아. 이전 고시. 응? 그 다음 날이야. 근데 이 다음 날 안 써서 맨날 틀린 거지. 5년 이렇게 해갖고 하면 시험장을 절대 못 풀어. 5년인데 무슨 날 5년 이렇게 나와야 돼. 자, 7번 물상 되겠죠? 됐고.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정비법 정리하시고, 내가 이제 어지간한 실무 정도까지 하려면 요 정도까지 아시면 돼. 여러분들 참 편해. 뭐 앞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주면 되니까. 응? 내가 90년도에요. 강의 시작할 때, 요걸 전혀 모르겠는 거야. 법만 갖고는. 그래서 이제 실무한 사람을 쫓아다녀 봤어. 요거 좀 물어볼. 전혀 몰라. 그냥 어디 관습대로 자기들 하는 대로만 있지 법조문에 맞춰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할 수 없이 독학을 했지. 독학을 이거를. 그리고 막 실무하는 사람 쫓아가서 좀 잘한 사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디 회사 아까가 말하면 재개발하는 그 전문 회사들이 있거든. 거기 갔는데도 이 법으로는 몰라. 그냥 자기들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실무도 해야 되겠고 이론도 가르치다 보니까 연구를 좀 많이 했지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해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이 이대로 가면 되는데 맨날 바뀌잖아 이건. 특히 정비법은 내용이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이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말 있죠. 실무에 가면 지금도 있어. 근데 그거는
한 7년 전에 있어서 7년 전에. 근데 이미 그때 결정해서 사업은 들어갔는데 아직은 안 하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름만 살아있는 거야. 그럼 옛날 법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실무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옛날 거랑 지금 거랑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실무에 가면 30년 전에 했거든. 30년 전에 했거든. 왜냐? 그 30년 전에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업을. 뭐 때문에? 동의 때문에. 동의하고 양쪽이 지금 분쟁 붙어갖고 그냥 그대로 묶여 있는 거야. 근데 법은 옛날 거대로 해야 돼, 옛날 거대로. 지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어지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응? 내 거 있으면 할 수 없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돈 주고 투자한다고 들어가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안 해도 돼. 왜냐면 완전하게 그 믿을 수 있는 중개사가 있으면 알겠죠? 그분들은 현실을 알고 있잖아. 그분들이 원한 거 아니면 근데 그분들도 보면 거의 사기를 좀 치지. 응? 돈을 벌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안 쳐. 원래 사기라는 건. 누구한테 쳐? 아는 사람한테 치지. 어? 그럼 또 나중에, 길어져서, 이렇게 제일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재개발. 내가 아니라,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미뤄지는,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가지 마. 어지간하면. 아무리 어지간해 친한 사람 아니면, 형제간끼리도 안 되더라, 보니까. 응? 어떤 사람은 형제간끼리 재개발하는데 끌어들였다가 둘이 왼수돼갖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 왜냐면, 지도 몰랐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배우는 건 하되 실무할 때는 좀 알아들으셔야 돼. 누가 상대방에서 말해야 되니까. 아니면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중간에 뭐 책 펴고라도 여기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해드린 거니까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시험에서 다 나오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내일 하는 그 특강 자료 그거하고 7, 8월 달에 가면 또 문제풀이 하겠죠. 거기에서 배우는 정도만 갖고 시험장 가시면 돼. 시험 문제 푸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했던 것까지 한 10분의 1 정도만 시험장 가시면 돼. 10분의 1 정도. 여기 중에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시험장 가실 때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법에서 점수를 좀 맞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바로 주택법으로 넘어가요. 주택법. 자, 페이지 236. 주택법은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 돼. 건축법하고 정비법은 될 수 있으면 하라는 거 외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 해도 효과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 건축법은 7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이 건축사였어. 근데 건축사인데 2개도 못 맞았어. 왜냐면 용어는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은 실무적인 건 하는데 법적으로 나오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뭐란 줄 알아? 건축법을 해. 내가 무슨 건축법을 해. 그냥 가는 거지. 2개도 안 맞아서 1개 맞아서 1개. 그것도 지가 찍어서 맞은 게 1개야. 건축법이라는 과목은 실무하고 괴리도 좀 있고 애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될 수 있으면 건축법하고 정비법은 많이 하라고 안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나온 게 있으면 그거 선 안에서만 좀 해보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대신에 나머지 3개 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요 3개는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가. 근데 2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요 주택법에 조금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려면 건축법의 기본을 좀 알아야 돼. 건축법. 자, 건축법이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건축물. 그럼 우리가 전국에 있는 건축물은 개수는 몰라. 개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 근데 법적으로는 29개 용도로 구분되어 있어. 29개 용도로. 그 29개 용도 중에 1호라고 하는 게 단독을 말해. 자, 2호는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29개가 있는데 1호에는 단독주택, 2호에는 공동주택, 3호에는 1종 근생, 뭐 2종 근생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하고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허가나 신고를 하고 하라고 하는 법률이 뭐다? 건축법이다. 이렇게 놨어. 그때 이제 이 허가나 신고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가 배운 무슨 권리 받게 돼? 공사 착공하는 권리. 우리가 사업할 때는 주로 뭐 받으면? 인가를 받죠. 공적인 사업은 항상 뭐 받으면? 인가를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가 나와. 근데 사적으로 할 때는 뭐 받으면? 허가지, 허가. 근데 건축법은 경미한 거는 뭐로 한다? 신고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공 권리 받으려면 뭐나 뭐를 해야 돼?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주택법은 전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 주택이라는 것도 뭐 중에 하나죠? 저 위에는 건축물 중에 하나야. 건축물 중에. 그럼 여기도 주택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다? 단독과 공동. 바로 이걸 말해. 건축법에서 보는 단독 공동과 주택법에서 보는 단독 공동이 무슨 차이냐?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법에 다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 뜻이에요. 여기는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고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해놨어. 바로 여기에 승인도 똑같이 무슨 권리? 공사 착공 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업하려면 뭐를 받고? 승인받고. 건축법은 허가나 신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주택법에서 사업이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게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주택을 건설할 때 여기에 규모가 30호나 3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호라는 건 뭐를 말해? 단독. 세대는 공동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단독 공동 이렇게 안 써줘. 그냥 호, 세대 이렇게 나면 단독과 공동이야. 그럼 이렇게 할 때 무슨 계획 작성? 사업 계획. 그동안에 우리는 실시 계획, 시행 계획 이렇게 만들었잖아. 사업하려면. 여기는 사업 계획. 작성해서 뭐 받아라? 승인.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뭐하고 같아? 인가. 인가하고 여기 승인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승인 받으면 공사 착공 권리. 그럼 대지 조성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때 사업계획 작성해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 차이. 똑같은 단독 공동이 나와도 이 법은 얼마 이상? 30 이상일 때. 그럼 30 미만은 무슨 법으로? 건축법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만큼은 건축법으로 하느냐 주택법으로 하느냐 그 말은 얼마 기준? 요거 기준 요거 미만으로 할 때는 건축법으로, 요거 이상으로 할 때는 주택법으로 이렇게 말해. 이제 뜻 알겠죠? 그래서 양쪽에 주택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바로 그거란 뜻이야. 그럼 30호 미만일 때는 뭐 한다고 그래? 건축이라고 그래. 그럼 30 이상으로 할 때는 건설이라고. 용어가 달라. 그럼 여러분 건축업자, 건설업자 이런 말을 쓰죠? 건축업자 뭐야? 주택 지을 때 30 미만으로 하는 사람은 건축업자야. 이상으로 하는 사람은 건설업자인데 면허가 필요하지, 면허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건축업자 이런 말 하잖아. 뭐 건축업자 아니고 건설업자나 여러분 잘 안 놀지? 회사 대표 정도 되잖아. 그렇게 잘 안 놀라고 그러지. 건축업자는 우리 주변에 많죠? 용어가 달라. 건축이라는 개념은 주택에서 얼마? 30 미만으로 할 때는 건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똑같은 주택도 30 이상일 때는 뭐 한다고 그래? 건설한다는 표현을 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분양하고 임대한다는 뜻을 공급이라고 그래. 여러분 보통 아파트 분양한다 이런 말을 쓰지. 분양 또는 뭐 한다? 임대한다 그러지. 우리 분양이라는 말은 항상 뭐가 이전돼? 권리 이전되는 거지? 사업주체가 갖고 있던 권리를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주는 거잖아. 돈 주면. 그래서 분양은 권리 이전. 자, 보통 주택은 임대한다 그럼 뭐를 하죠? 사용한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급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뭐다? 분양, 임대 이 말이야. 주택시장을 관리한다 그 말은 리모델링을 말해. 그러니까 건축법은 요만큼을 건설하고 분양하거나 임대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럼 뭐 들어가야 돼? 리모델링. 그러면 리모델링도 두 가지로 구분하죠.
대수선이 있고 증축이라는 게 있다. 그럼 대수선 얼마 지나야 된다? 10년. 10년이 경과돼야 돼. 10년 이상 돼야 돼. 증축은 15년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공급해놓고 대수선 하려고 해. 얼마 지나야 돼? 10년 지나면 대수선, 15년 지나면 증축한다. 합해서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 그래. 그러니까 이 기본이 있어야 돼. 모든 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뭘 배우는지 이 기본을 갖고 시작해야 돼. 아, 지금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워. 자, 건설이란 말은 항상 얼마?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이렇게 적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그러면 무슨 주택, 무슨 주택? 단독과 공동이 있어. 그러니까 어느 법을 공부하든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 공동밖에 없어. 종류 자체가. 이때 단독의 종류가 4개가 있다는데 그 4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자, 4개가 뭐죠? 단독,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공관 이렇게 나와. 다시 공동주택의 종류 4개 그러면 이런 건 필기 안 해도 돼. 다 있어. 여러분 책에 다 적어놨어.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건축법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주택법으로 내는 경우 2가지가 있어. 이 공간이라는 것은 건축법에만 적용이 돼. 기숙사도 건축법에만 적용이 돼. 그러면 건축법에서 단독의 종류 그럼 몇 개? 4개야, 4개. 자, 공동주택 그럼 4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택법은 3개, 3개야. 요거는 건축법 시간에 쓰기로 했으니까. 자, 단독에서 이 법, 주택법으로 말하면 뭐다? 단독, 다중, 다가구만. 이쪽에서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이렇게. 이런 게 시험에서 나오는데 구분을 못 하는 거지. 건축법에서 주택의 종류인지 바로 주택법에서 주는 건지 항상 시험에는 법 이름이 써 있어. 법 이름 쓰고 이거 문제 찾으시고. 그럼 왜 이건 필요 없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공급해서 건설하면 뭐 해야 돼? 분양하거나 임대를 해야 돼. 이런 거 분양해 안 해? 이거 뭔지 몰라? 우리 관저라는 말 많이 쓰지. 관저. 청와대도 공간이야. 청와대도. 청와대 같은 거 분양해? 안 하지. 요즘에 시도지사 선거 끝났죠. 시도지사 공간이지, 공간. 그게 관저란 말이야. 그런 거는 분양하나가 임대하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법에는 없고 무슨 법에만? 건축법 종류에만 있다 그 뜻이야. 자, 기숙사 분양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이게 3년 전 시험 문제잖아. 한 문제짜리. 응? 그럼 어려운 거 맞추지 말고 이런 걸 맞추라는 얘기야. 그 다음 보통 단독주택은 단위를 표시할 때 호라고 표시하죠. 호. 또는 뭐라고 하냐면 가구라는 말을 쓰기도 해. 가구.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가구 이렇게 나오잖아. 자,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죠? 세대라고 그러지. 세대. 여기 차이 있죠. 세대.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여기 공부 안 하는 사람 이것도 헤매지. 다가구는 단독, 다세대는 공동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자, 구분 소유 되나요? 그러죠. 우리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쪼개서 팔 수가 있잖아. 구분 소유한다 그래. 구분 소유한다 그 말은 무슨 등기가 돼? 개별 등기가 되지. 그래서 이거는 분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분양한다. 그럼 반대로 단독은 자, 단독은 구분 소유 돼 안 돼? 안 되지. 자,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거 10가구 사는데 구분해서 소유권 주고 이러진 않죠? 그럼 개별 등기 안 되고 분양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요거의 반대가 뭐다? 단독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 이거는 실제로 법조문에는 안 써 있는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저걸 알아야지. 알아야 문제 푸는 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택의 종류는 건축법으로 푸는 건지 주택법으로 푸는 건지 기본부터 알고 시작하고 구분법 할게요. 보통 공동주택 3가지 구분하라.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첫째, 층수지, 층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예요? 이걸 묻는 거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 요게 주택의 구분법이라고 그래. 그럼 시험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지. 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분법은
층수와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한다. 맞죠? 숫자는 잘 외우는데 이걸 주면 또 못 찾아. 그러니까 그 숫자 나오는 개념이 뭐다? 층수하고 바닥 면적 합계에 의해서 구분한다. 그럼 역시 다중과 다가구도 일단 구분 어떻게 해? 층수하고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 이렇게 말해. 그런데 이제 이게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이건 구분이 안 돼. 예전에는 똑같이 3계층인데 요건 330, 요거 660인데 작년에 개정이 돼서 똑같이 660이 됐어. 근데 구분법이 없어진 거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일단 다중이나 다가구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몇 개층? 3계층 이하이다. 일단 요거부터 구분해요. 그러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층수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계산할 때 몇 개층으로? 5개층 이상이냐 4개층 이하이냐 이렇게 구분하죠. 5개층 이상은 뭐고? 그 시험에 낼 일이 없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 뭐냐 이렇게 묻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없어. 4개층 이하가 연립과 다세대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구분해요? 이렇게 묻겠지. 그러면 다시 바닥 면적 합계 얼마? 660제곱미터 초과된 거냐 이하인 거냐 이렇게 묻겠지. 초과는 연립, 이하는 다세대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여기도 바닥 면적 합계가 모두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로. 그럼 이제 앞으로 시험대 낸다면 요걸 내겠지. 이하짜리. 어? 그럼 이하짜리는 저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으니까 헤매겠지. 그래서 이하가 나오면 층수부터 확인해야 돼. 층수. 3개층 그러면 단독, 단독에 나오고 4개층 하면 공동에 나온다. 이걸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660이 나올 때 초과는 또 낼 일이 없잖아. 초과됐다 그러면 뭐야? 연립이니까 660 이하가 3개에 해당되잖아. 3개. 그리고 3개에 해당되니까 출제하겠지. 그럼 3개인데 3계층으로 나오면 다중 다가구고 4계층이 나오면 다세대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여러분 책에 그 써진 거 확인 들어갈게요. 일단 요거까지만 구분해 놓고 여러분 책의 오른쪽 페이지 보면 단독주택 종류 범위 나왔는데 다중은 660 이하 3계층이야. 요건 됐죠? 바로 가장 큰 특징이 디귿이야.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원래는 주택이라는 것은 독립된 주거 형태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유일하게 다중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다? 다중은 이거 찾으면 끝이야. 다른 건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자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는 거 끝문장 각 실별로 뭐는 있고 욕실은 있어야 돼. 근데 뭐가 취사시설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있는데도 있던데요? 그래 그거는 만들어 상관없어. 근데 의무적인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각 실별로 욕실은 의무적이고 취사는 의무적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니은을 보면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가 장기 거주한다는 말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대학가의 원룸촌 연상하시면 돼. 대학가의 원룸촌. 그게 바로 다중주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자, 다가구라는 것은 층수 3계층 660 이하 해놓고 끝에가 19세대 이하 이렇게 돼 있어. 19세대 이하. 원래는 19세대라는 것도 쓰면 안 되겠죠. 근데 국회의원이 안 고쳐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써야 돼. 원래는 호라고 쓰든가 가구라고 써야 되겠지. 맞는 말은. 근데 그냥 세대라고 쓰고 있어. 그 밑에 가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5개층 이상 딱 그걸로 끝. 그러면 이제 4개층 이하가 연립 다세대인데 연립 다세대가 이제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 그러면 연립. 이하 그러면 다세대 이렇게. 요게 이제 주택 구분이고 거의 어떤 시험에서든 한 문제는 나와. 요거는 우리 공법에서 건축법 나오든가 주택법 나오든가 아니면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든가 하나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택법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고 나와. 그럼 이 주택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또 여기서 시작돼야 돼. 이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국민 또는 민영이라고 그래. 국민주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주택? 단독 공동. 그 단독 공동 중에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이름을 뭐라고 한다? 국민 또는 민영이라고 부른다. 이 뜻이야. 그럼 내가 왜 책에 있는데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책은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 근데 또 국민주택이 따로 생각할까 봐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단독이나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국민주택에는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존재한다. 맞지? 이런 말씀은 전혀 모르는 사람 많아. 왜? 저걸 생각 안 하니까. 저게 기본이야. 모든 주택은 저게 기본. 저기서 요건 갖추면 뭐가 돼? 국민. 또 요건 갖추면 민영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국민주택 보시면 돼. 그 오른쪽에.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지?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돼. 다음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이것도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맞추는데 그 맨 밑에 보면 국민주택의 규모 양거로 입으면 국민주택의 규모란 얼마를 말한다? 85. 근데 85 앞에 잘 봐. 1호 1세대당 이렇게 돼 있잖아. 1호가 뭐야? 단독. 1세대 공동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 공동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주택에는 단독과 공동주택이 존재한다. 그럼 맞았다 그래야 돼. 그래서 1호든 1세대든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단 수도권 제외하고 도시적 아닌 읍면에 대해서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국민주택의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건설한 거죠. 건설한 주택.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의 뭐로? 재정, 돈,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이런 돈의 자금의 지원을 받았어. 지원받아서 뭐 하거나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야. 뭐 이런 주택도 플러스 얼마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이렇게 돼야겠지. 그러니까 요걸 책으로 지문으로 나올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숫자 나오면 85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이제 나온 걸로 할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건설했다. 국민주택이다. 맞아 틀려? 맞지? 공사니까 한국토지공사가 얼마짜리? 80짜리 아파트로 그래서 아파트도 당연히 주택이잖아.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으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시험 문제는 요걸 그냥 바꿔서 응용하는 거지. 자, 바꿔서 하나 할게요. 우리 개인이야 주택도시 기금을 받았어. 기금을 받아서 단독주택으로 60제곱미터짜리를 개량했다. 이것도 국민주택이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무슨 기금? 주택도시 기금으로 얼마? 85 이하로 뭐만 했어? 개량. 건설이 아니라 개량만 해도 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요걸 기억해야 돼. 요 사람들은 돈 안 따지지. 그냥 이 사람이 해서 무조건 얼마? 85 이하면 다 국민주택이야. 요거는 돈만 필요하지 사업 이주세는 필요 없어. 여러분도 이 돈 받으면 되지. 여러분 울산광역시로부터 여러분 돈 받았어. 돈 받아서 건설했거나 뭐만 하면 개량했는데 규모 얼마면 85 이하면 그것도 뭐다? 국민주택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주체만 맞으면 돼. 요 사람 이름만 맞으면 돼. 요거는 누구든지 관계없지. 이 돈만 받으면 여러분이 됐든 공사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자 얼마 이하가 되면 85 이하가 되면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요게 아닌 게 무슨 주택이다? 민영주택이야. 국민주택 아닌 걸 뭐라고 한다? 민영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구분해.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에서 한 개, 두 개 또는 한 문제 통째로 나오던가 그래.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반드시 나와.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요까지 하고 싶게.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나요?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뭐예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 자 봐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요 중에서 공동이야.
공동주택에서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국민주택은 뭐도 되고 뭐도 돼? 단독, 공동 다 돼.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만? 공동만 해당돼. 공동만. 여기는 단독은 없는 거야. 요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다시요. 국민주택은 뭐도 있어? 단독, 공동 다 있어. 근데 도시형은 단독은 없고 뭐만? 공동만 있어. 공동만. 그래서 바로 이 요건이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줄 여러분 세 가지. 300세대 미만. 찾았나요? 300세대 미만이야 돼. 이 미만인데 자꾸 틀려. 300세대는 미만 아니야. 300세대인 경우 이러면 아니야. 300세대 미만 나오든가 299 나오든가 이래야지. 미만이고 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돼야 돼.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돼. 그리고 어디 지역에만? 도시지역에만 건설. 도시지역에. 그래서 이름이 도시형이야. 근데 여러분 시험을 보시면 모든 용도지역 이렇게 나왔지. 도시지역에만 건설해. 자, 종류가 3개가 있어. 자, 소형주택. 참고로요. 소형주택이 작년 시험 때까지는 원룸형이랬어. 원룸형. 요게 개정됐어. 소형으로. 혹시 기출문제나 이렇게 보다면 원룸형이라는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지금 뭐로? 소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요. 두 번째가 단지형 연립이 있고요. 세 번째가 단지형 다세대가 있어. 여기서 기준은 요거예요. 도시형의 기준은 원룸이야. 아니 소형이야. 이게 기준 아니야. 근데 모든 책들이 잘못된 거 요걸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돼. 여기가 기준이야. 자, 그럼 소형주택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슨 주택? 그래,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시험장 가서는 3가지 생각해야 돼. 뭐다? 이거. 여러분 책에 써졌지, 이게. 근데 법조문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항상 공동주택은 이 법은 몇 개를 말해? 3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공동주택은 3가지를 말해. 3가지. 연립이니까 공동이고 다세대니까 공동이죠. 소형에는 공동이란 말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놨다는 얘기야. 공동주택이다. 근데 몇 개를 말해? 3가지를 말해. 자, 그때 소형주택은 각 세대별로 전용 면적 얼마? 60 이하여야 돼. 60 이하. 그리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 돼. 그럼 독립된 주거 가능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욕실과 부엌이 설치돼 있어. 세 번째, 3번, 4번 요거 묻거나. 여러분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요걸 거야, 이제. 개정사항이니까. 자, 전용 면적 30 미만일 때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 이렇게 놨어. 하나의 공간으로 하나, 그게 뭐야? 그게 원룸형이다. 옛날에 원룸형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왜 바꿨느냐? 4번. 30 이상이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3개 이하의 침실로 3개 이하의 침실로. 원룸이 아니지 그러면? 그래서 이름을 소형으로 바꿨다 그 말이야. 그래서 3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을 구성하되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해놨어. 요게 개정사항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필히 줘야 돼. 어차피 60 이하다.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고 이건 옛날이나 똑같아. 근데 전용 면적 30 미만, 30 이상, 요걸 30 미만은 옛날에도 있었고 30 이상인 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거야. 자, 최소 침실은 몇 개? 3개 이하로. 근데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자,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해놨어. 그럼 왜 거기서 60이 나왔는가? 60이 뭐예요? 60이 소형이야. 자,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이 숫자 알아야 돼. 이 85라는 숫자. 여기다 볼까요? 여기다 할게요. 우리는 맨날 이 8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 85가 초과되면 대형이요. 전용 면적 85 초과했다 그러면 대형이라고 그래. 6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이다. 이게 중형이야, 중형.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이걸 소형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형이니까 얼마? 60이야 이렇게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85 초과된 걸 뭐라고 그래? 대형이라고 그래. 자, 60 초과 85 이하가 중형. 자, 60 이하는 소형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85제곱 이하로 그러면 소형까지 포함하지? 중소형 이 말이지.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되는 건 중소형이란 뜻이고 대형은 법으로 규제를 안 해. 돈 있는 사람 알아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법으로 규제되는 거 얼마? 85 이하 쪽. 그럼 다른 말로 중형과 소형의 규제다 이렇게 말해. 자, 이때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이라고 돼 있나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 많아.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 여기 보세요. 소형의 연립 있지? 이거 아닌 연립이야. 이거 아닌 연립. 그럼 규모 얼마? 60. 요거 85 전혀 달라. 85야 이거는. 아까 전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형주택 아닌 연립은 소형에 있는 연립은 60이고 요건 얼마? 85고 그 말이야. 전혀 달라. 그럼 단지형 다세대도 소형주택 아닌 다세대잖아. 여기 있는 다세대가 아닌 다세대 그 말이지. 이건 얼마? 60이야. 요거는 85 이하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소형이 기준이야. 소형이. 그런데 이 단지형 연립 다세대 끝에 묶어놓고 뭐라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원래는 몇 개 층인데 4개 층이지 연립 다세대는. 근데 심의 거치면 5개 층까지. 근데 위원회 이름도 무슨 위원회야? 건축이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주택법에 규제를 하고 요건 뭘로? 건축법으로 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드러나야 돼. 종류는 3가지는 법에서 주택법에 해놨는데 주택법에서는 주로 뭐를? 소형을 권장하고 있고 요거는 주로 어디 법에? 건축법에 가서 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야. 이 법에 써 있지만 실제는 무슨 여러분 4개층 하는 게 좋아? 5개층 하는 게 좋아? 건설하는 사람 5개층이 좋지.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하라 그 말이야. 이 법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겠다 그 말은 무슨 법? 건축법 쪽에 가서 하라 그 말이야. 잘 이해해놔. 그래야 이제 그 밑에가 이해돼. 자, 건축 제한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그랬네? 왜? 하나의 건물에가 주택법 적용받는 거하고 건축법 적용받는 2개 법에 적용받는 걸 한꺼번에 해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법으로 이해를 해. 법으로.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소형도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똑같은 도시형인데 함께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럼 소형은 무슨 법으로? 주택법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법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라지. 법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 종류는 여기서 해놨어. 근데 실제로는 소형은 무슨 법으로? 주택법을 하는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건축법으로 한다는 얘기야. 건축법으로. 그러니까 같은 도시형도 하나의 건물에 두지 말라 그 말은 법이 다른 거지. 법이 다른 건물을 2개에다 하나의 건물에 두지 말라 그런 뜻이야. 그럼 예외는 다음의 경우는 함께 건축할 수가 있다. 바로 소형이야. 소형은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해놨네. 80원 넘으면 주택 한 세대가 뭐라고 그랬지? 주인집이라고 그랬지. 주인집. 주인집도 60 이하로 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집주인들은 꼭대기 층에다가 자기가 좀 큰 거 하나 짓고 살고 해주자 이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2번. 원래 소형하고 도시형 주택, 외의 주택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지역이 어디 지역일 때? 준주거나 상업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 뜻이야. 그럼 예외로 허용하는 거 전부 무슨 주택? 소형, 소형. 이 법에 있는 주택 소형만 예외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말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3개 주택 반드시 여러분 시험에 나와. 기분 좋으면 3개 다 나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주택법이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왜? 주택법은 앞에 용어, 요 주택의 개념, 요런 것들이 출제되는 게 기본적으로 많아. 이런 거를 맞추면 쉽게 점수가 확보가 돼. 어차피 뒤에 가면 나올 수 있는 문항수가 몇 개 없어. 전부 앞에서 많이 나와주니까 요런 거를 꼭 좀 맞춰라. 그 뜻과 같아요. 자, 우선 요까지 해놓고 쉬었다가 다시 236부터 다시 할게요.